안녕하세요. 북마더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고전소설은 주생전입니다. 주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집안은 대대로 전당이란 곳에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총나라의 촉주라는 곳에서 벼슬살이를 하게 되면서부터 주생 또한 총나라에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주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했다. 글 공부에 있어서나 시 짓는 것에 있어서나 그의 재주는 남에게 뒤처지는 법이 없었다. 그는 18살에 태학의 학생이 되었다. 그곳에서도 그는 학문이 뛰어나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다. 주생 자신도 재주와 학문으로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주생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에 장원급제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태학에 다닌 지도 수년이 흘렀건만 그는 계속 과거에 낙방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로해주던 사람들의 눈길도 차츰 식기 시작했다. 2번째, 3번째 과거 시험에서 떨어지는 동안 자신보다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차례로 태학을 떠나갔다. 그것을 보면서 주생은 더 이상 태학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주생은 이번이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4번째 과거 시험을 보았으나 결과는 역시 낙방이었다. 주생은 주위 사람들의 위로를 뒤로 한 채 스스로의 앞날에 대해 결심했다. 풀잎에 맺히는 아침 이슬과도 같이 허망한 것이 인생인데 내가 어찌 학문에만 매달려 이 아까운 청춘을 다 흘려보낼 수 있겠는가. 나와 공부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내 반드시 다른 곳에서 내 뜻을 이루고야 말리라.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주생은 더 이상 과거 시험에는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 주생은 그 대신 장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장사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헤아려 보았다. 대강 1000냥은 되어 보였다. 주생은 그 돈 중 반으로 배를 샀다. 넓은 곳으로 오가며 장사를 해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은 돈으로는 여러 가지 물건을 샀다. 처음 해보는 장사라 쉽지만 않았다. 그러나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요령이 있었던 주생은 많은 돈을 번 것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생계를 여유 있게 꾸려나가는 데는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는 상인이었으나 돈벌이에만 집착하지도 않았다. 아침에는 오나라 땅에 있다가도 저녁이 되면 초나라 땅에서 장사를 하는 등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곳저곳을 요람하며 여롭게 자신의 삶을 채워나갔다. 어느 날이었다. 주생은 약양성 밖에 배를 메어두고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나생이라는 친구를 찾아갔다. 나생은 오랜만에 만나는 주생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지난 일들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랜 친구를 만난 기쁨에 취하는 줄도 모르고 술을 즐기던 주생이 배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땅거미가 짙게 깔려 있었다. 하늘에는 어느덧 둥근 달이 떠올랐다. 만취한 주생은 배를 강 가운데 띄워놓고 어느새 곤하게 잠이 들어버렸다. 그 사이 배는 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깊은 잠에서 깨어난 주생은 부연 안개 속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절간의 종소리를 들었다. 새벽녘강 한가운데 떠있는 배 위에서 듣는 은은한 종소리에 주생의 마음은 깊은 감상에 젖었다. 여기가 어디지? 주생은 자신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달은 서쪽 하늘에 걸려 있었다. 강 양쪽 언덕에는 푸른 나무들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주변은 아직 어둑어둑했다. 두리번거리던 주생은 저 멀리 나무 그늘 사이에서 초롱불빛이 붉은 난간의 푸른 주렴 사이로
은은히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 마침 새벽 그물을 거두러 가는 한 어부를 만났다. 어르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전당이란 곳이요. 주생은 자신이 잠든 사이에 어느덧 자신의 배가 고향인 전당에까지 와 있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그러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레를 펐다. 작은 배에 의지한 몸이 봄바람을 타고 흘러 꿈나라로 들었다가 두견새 울음소리에 문득 놀라 깨어보니 봄달은 밝고 몸은 어느덧 전당에 와 있네. 아침이 밝았다. 주생은 고향에 온 김에 고향 친구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 중 몇몇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인생이 일장춘몽이라더니 이렇게 험할 수가 있나. 주생은 시골을 읊조리며 친구들의 묘소를 배회했다. 해가 저물었지만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아무리 인생이 덧없다 하지만 자신이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 그렇게 일찍 저 세상으로 간 친구들을 생각하니 그리움과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주생은 슬픈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마을로 내려왔다. 어릴 적 동무들을 생각하며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던 주생은 우연히 배도라는 기생을 만나게 되었다. 배도는 주생과는 어릴 적 소꿉동무였다. 그녀는 제주나 미모에 있어 전당에서는 제일이었다. 아름다운 배도의 모습에 주생은 순간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배도 역시 오랜만에 만난 주생을 보고 반가워했다. 배도는 주생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주생은 반가움의 표시로 시 한 수를 지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외로운 타향에서 몇 해를 지냈던가. 말리길 멀다 않고 돌아오니 배도의 명성은 옛날과 다름없으나 그리운 벗들은 좌치도 없고 작은 타락 구슬발은 쓸쓸히 석양에 빛나누나. 배도는 주생의 시를 읽고는 몹시 놀라며 말했다. 이렇게 뛰어난 재주를 지니신 분이 어떻게 부평주처럼 이리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시는지요. 그래, 결혼은 하셨나요? 주생은 얼굴에 옅은 미소를 머금으며 배도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아직 좋은 배필을 만나지 못했다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구려. 배도가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요. 낭군님은 이제 배로 돌아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머물러 계시지요. 그러면 낭군님을 위해 좋은 배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배도는 이미 주생에게 은근히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주생이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길 바랐다. 주생 역시 기생이라곤 하나 아름답고 품이 있는 배도에게 호감을 가졌다. 내 어찌 감히 그런 일을 바랄 수 있겠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주생은 이미 마음속으로 배도에게 푹 빠져 있었다. 주거니 받거니 서로의 술잔이 오고 가면서 그들의 정은 점점 더 깊어만 갔다. 즐겁게 노는 동안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배도는 어린 계집종을 불러다가 주생을 다른 방으로 모셔 편히 쉬게 했다. 주생이 안내되어 간 침실 벽에는 시 한 수가 걸려 있었다. 시의 내용은 일찍이 읽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주생이 계집종에게 물었다. 이 시는 누가 지은 것이냐? 주인아 씨가 지은 것입니다. 주생은 깜짝 놀랐다. 배도에게 이런 뛰어난 문장 실력이 있었다니. 그 시의 내용은 이러했다. 비파로 상사곡일랑 타지를 마오. 곡조가 높아지면 외로운 이 가슴 타고 타네. 꽃은 피어 이렇게 만발한데 내 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오는 봄에 태우다 지샌 밤이 몇몇 날인가. 주생은 배도의 곱디고 온 자태에 마음을 빼앗긴 데다가 그녀의 시를 읽으니 한층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는 불타오르는 자신의 이러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 시에 대한 화답시를 지어 그녀의 마음을 떠보려고 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좀처럼 시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밤은 깊어만 갔다. 달빛은 뜰에 가득했고 꽃그림자는 운치를 더했다. 주생은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난데없이 어떤 사내의 이야기 소리와 말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한 일이었다. 도대체 이 밤에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크게 신경 쓰진 않았다. 뜰을 거닐던 주생은 어느덧 배도의 방 앞에 와 있었다. 주생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숙이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주변은 밤의 어두운 장막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웠다. 배도의 방 안에서 비쳐나오는 촛불만이 홀로 그 어두운 정막 속에서 아련히 흔들리고 있었다. 주생은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배도의 방으로 다가가 몰래 안을 엿보았다. 배도는 글을 쓰는 고운 종이를 앞에 펼쳐놓고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시의 앞부분은 지었는데 아직 뒷부분을 채우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주인 아가씨의 문장을 이 나그네가 채워들어도 좋겠소. 주생의 갑작스런 목소리가 들리자 배도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짐짓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는 차갑게 말했다. 아니, 깊은 밤에 여인네의 방을 몰래 엿보는 이런 예의 없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주생은 태연히 능청을 떨었다. 이게 어디 내 탓이겠소? 당신의 아름다운 문장이 나를 여기까지 부른 것이지요. 배도는 그제야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방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주생에게 자신의 시 뒷부분을 완성해 보라고 했다. 깊고 깊은 뜰에 마음은 설레고 달빛은 꽃가지에 가득 걸려있네. 향기로운 향로의 연기가 방 안에 가득하나 창 안에 고운 여인 근심으로 건들고 꿈마저 잃고서 풀꽃 위를 헤매는구나. 복내산에 잘못 들어 떠돌던 번천이 방초를 찾게 될 줄을 누가 알았으리요. 잠깨니 새들은 가지에서 지저귀고 푸른 발엔 그림자도 없는데 붉은 난간에 날이 박는구나. 주생은 좀채로 떠오르지 않던 시상이 배도를 보자 순식간에 떠올라 시를 다 지었다. 주생이 완성해 놓은 시 뒷부분을 본 배도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옥으로 만든 술잔에 술을 따라 주생에게 권했다. 향기로운 데다 맛도 좋답니다. 아니요, 술은 됐소. 주생은 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배도와 함께 어울리려고 온 것이지 술을 마시러 온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배도가 아무리 권해도 주생은 사양했다. 배도는 그런 주생의 뜻을 곧 알아차렸다. 그래서 술잔을 나누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의 조상은 호족이었지요. 조부께서는 천주 지방에서 벼슬을 지내셨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몰려 재산을 빼앗기고 관직에서 쫓겨난 뒤부터는 집안이 기울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한번 기울어진 집안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다른 사람 손에서 자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망했더라도 제 몸만은 깨끗이 간직하려고 했지만 이미 기생의 명부에 올라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요. 배도는 자기가 원해서 기행이 된 것이 아니었다. 집안이 몰락한 처지에 얼굴이 아름답고 재주까지 뛰어나던 것은 차라리 불행한 일이었던 것이다. 제 처량한 신세를 생각하니 저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저 맑은 달을 보고도 저는 늘 눈가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어렸을 적 동무였던 주생님이 이렇게 의젓한 풍채에 제주 빼어난 장부로 거듭나 지금 제 앞에 계시니 설레는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배도는 드디어 자신도 주생에게 마음을 열었으며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비록 지금의 제 몸은 천하나 주생님을 배필로 모시고 받들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어찌 천한 제가 주생님의 정실부인 자리를 바라겠습니까? 그저 다만 바라는 것은 저를 거두어 주셨다가 난구님이 후일에 이름을 드날려서 높은 신분이 되셨을 때 잊지 마시고 저를 기생의 명부에서 빼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비록 집안은 무너졌으나 이런 천한 기생의 신분으로 남은 목숨을 바쳐서 조상님 이름을 더럽히지만은 않게 해주세요. 그것뿐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난구님이 도중에 저를 버리고 떠나시더라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배도는 말을 마치고 비오듯 눈물을 흘렸다. 주생은 그녀의 하소연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지며 크게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씻어주며 말했다. 그것은 장부가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요. 그대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 어찌 생각이 없겠소. 너무 염려 마시오. 내가 그대의 소원을 꼭 이루어주겠소. 그 말을 들은 배도는 눈물을 거두며 다음과 같이 청했다. 난구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다면 맹세의 말씀을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난구님이 저를 멀리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이에요. 배도는 노나라에서 나는 고운 명주 한 자락을 꺼내어 주생에게 건네주었다. 주생은 즉석에서 붓을 들어 이렇게 썼다. 푸른 산은 언제나 푸르고 푸른 나무는 길이 남는다. 하늘에 떠있는 저 밝은 달에 두고 이내 마음 그대 앞에 맹세하리다. 주생이 쓰기를 마치자 그녀는 그 글을 정성껏 봉해서 자신의 허리춤 속에 간직했다. 이튿날 주생은 문득 지난밤에 들렸던 사람의 목소리며 말 울음소리가 궁금해졌다. 어젯밤에 내가 당신의 방에 오는데 어떤 사람의 목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하던데 그 늦은 시간에 누가 온 것이오?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노승상댁이 있지요. 물가 옆에 있는 붉은 대문집이 바로 그 집입니다. 수홍교 옆에 있는 큰 저택인데 승상은 이미 돌아가셨고 부인이 아들, 딸 하나씩 두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아들과 딸의 혼사를 이루지 못하셨고 그저 종종 노래하며 춤추는 것으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계시지요. 부인은 주연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불러들이셨는데 지난밤에도 말 탄 사람을 보내어 저를 데리러 왔던 거예요. 그러나 난구님이 와 계신데 제가 그곳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병을 핑계대고 거절하였지요. 이날 해질 무렵 승상 부인은 다시 사람을 시켜 배도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이 늙은이가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대가 없으면 무슨 낙이 있겠는가. 꼭 와서 자리를 좀 빛내주게. 그대가 없다면 오늘 잔치는 하나마나한 것이 될 걸세. 내가 사람을 시켜 말을 보내겠네. 기생의 신분인 자신이 승상 부인이 오라는데 또다시 거절할 순 없었다. 배도를 걱정한 주생은 그녀를 문 밖까지 나가 배웅하면서 당부했다. 밤은 새우지 말고 곧 돌아와요. 몸 조심하고요. 자신을 걱정해주는 주생의 따뜻한 마음에 배도는 조용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리고 승상 부인이 보내준 말을 타고 승상 부인의 집으로 향했다. 주생은 말을 타고 떠나는 아름다운 그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새가 가벼이 춤을 추는 듯 사뿐했다. 그녀가 사라지자 주생은 마음을 가다듬을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생은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곧 배도가 간 길을 뒤따라 달려갔다. 용군문을 나섰다. 왼쪽으로 돌아서니 수옹교가 보였다. 그 옆에 붉은 대문을 한 웅장한 저택이 구름에 닿을 듯이 우뚝 서 있었다. 집이 마치 공중에 걸려있는 듯했다. 주생은 곧 이 집이 그 승상댁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따금 음악 소리가 뚝 그치면 사람들의 맑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왔다. 주생은 그 집 주변을 서성거리며 하염없이 배도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감히 그 큰 저택의 안에 들어가 볼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생은 다리 위를 거닐다가 시한수를 지어 기둥에 적어두었다. 버들숲 너머 잔잔한 호수 위엔 누각이 걸려있고 붉은 용마루 푸른 기와엔 청춘이 어려있구나. 향기로운 웃음소리에 바람 타고 날아오는데 꽃 건너 저 누각의 사람은 어찌 아니 보는가. 꽃 속을 오가는 저 한 쌍의 제비가 부럽기만 하구나. 이리저리 배회해도 오갈 데 없는 이 발길 어디로 향하나. 흐르는 물결에 비치는 저 낙조에 나그네 시름만 더하는구나. 주생이 방황하는 사이 어느덧 석양의 어둠이 짙어졌다. 그때였다. 여러 무리의 여자들이 붉은 대문에서 말을 타고 나오기 시작했다.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들의 모습 속에도 주생은 배도를 찾아보았다. 그는 길가의 빈집으로 숨어들어 지나가는 그녀들을 훔쳐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 무리 속에 배도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무척 당황했다. 어찌 된 일일까? 주생이 다시 다리 위로 올라갔을 때는 날이 이미 너무 어두워져서 앞뒤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자 주생은 배도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주생은 아까와는 달리 아무 망설임도 없이 붉은 대문집 승상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의외로 집안은 인기척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이번에는 누각 밑으로 가보았다. 역시 사람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주생은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었다. 희미한 달빛만이 주변의 적막함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달빛 사이로 누각의 북쪽에 있는 연못이 보였다. 물 위에는 갖가지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때 꽃밭 사이로 굽이굽이 작은 길이 나 있는 것이 보였다. 주생은 문득 호기심이 일었다. 그는 그 길을 따라 조심스레 발길을 옮겼다. 꽃밭이 끝나자 그리 크지 않은 아담한 집이 보였다. 사창은 절반이나 열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촛불이 높게 타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촛불에 비춰진 나풀거리는 붉은 치마와 푸른 옷소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영락없는 한 폭의 그림이었다. 주생의 호기심은 더더욱 커졌다. 여기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인가? 주생은 몸을 숨기며 가까이 다가갔다. 숨을 죽이고는 몰래 엿보기 시작했다. 금빛 병풍이며 비단료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나이는 50이나 됐을까? 기품 있게 조용히 뒤돌아보는 여인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아마도 저 여인이 배도가 말한 그 승상부인일 것이라고 주생은 생각했다. 그 옆에는 승상부인의 딸인 듯한 14살쯤 되어 보이는 처녀가 앉아 있었다. 머리채는 곱게 뒤로 따내렸고 얼굴은 어여쁘기 그지없었다. 처녀의 맑은 눈이 옆을 살짝 흘길 때면 맑은 물결 위에 가을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웃을 때는 애교가 넘쳤고 그녀의 웃는 입모양은 막 피어난 봄꽃이 아침 이슬을 한 방머금은 듯 아름다웠다. 배도 역시 전당에서는 아름답다고 소문이 자자했지만 이들 사이에 앉아있으니
봉황 앞에 꽈마귀요, 옥구슬 앞에 조약돌에 지나지 않았다. 승상부인의 딸을 본 주생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첫눈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주생은 허공에 붕 뜬 듯한 자신의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술잔이 한 차례 돌아갔다. 배도는 자리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부인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부인이 이상하다던 듯 배도에게 물어보았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어찌 이리도 서두르는가? 정든 사람과 약속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 말에 배도는 옷깃을 단정히 하고 말했다. 마님께서 하문하시니 어찌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배도는 부인에게 주생과 인연을 맺은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승상부인의 딸이 얼굴에 하나 가득 미소를 머금은 채 배도에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왜 좀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우리 때문에 하룻밤 즐거운 시간을 놓칠 뻔했네요. 부인 역시 크게 웃으며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주생은 재빨리 그 집을 빠져나왔다. 그는 배도보다 한 발 앞서 배도의 집에 다다랐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코까지 드르렁 골면서 자는 척했다. 배도가 곧 집으로 들어왔다. 배도는 주생이 누워 자는 것을 보고는 흔들어 깨우며 애교를 부렸다. 낭구님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계세요? 낭구님이 보고 싶어서 억지로 서둘러 왔는데 이렇게 무심히 자고만 계시면 어떡해요? 주생은 모른 척하며 잠꼬대를 하는 듯 제멋대로 시르를 펐다. 꿈결에 요대의 오색 구름에 들어 꽃무늬 수놓은 장막 안에서 나의 그리운 선아를 보았네. 그 말을 들은 배도는 순간 몹시 기분이 불쾌해졌다. 선아라뇨? 도대체 선아가 누구예요? 태연스럽게 잠자리에서 일어난 주생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능청스레 대꾸했다. 꿈에서 깨어보니 선아가 여기 있네. 온 방 안에 그윽한 이 정취를 어이하리. 주생은 배도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대가 내 선아 아닌가? 그 말을 들은 배도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낭구님은 저의 설랑이 되시겠네요. 그 뒤부터 주생과 배도는 서로를 선아, 설랑으로 부르게 되었다. 주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배도에게 늦게 온 이유를 물어보았다. 연회가 끝난 뒤에 승상부인께서 다른 기생들은 모두 돌아가게 했으나 굳이 저만 남게 했어요. 저만 따로 선아의 방에 들어가 다시 조촐한 술자리를 벌였답니다. 선아라니?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주생이 선아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선아는 승상부인의 따님이에요. 나이는 15이에요. 용모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게 빼어날 뿐만 아니라 시를 쓰고 자수 놓는 데에도 뛰어난 분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감히 비길 때도 못 되는 그런 분이죠. 어제는 새로 지은 시를 노래에 맞추겠다고 하시면서 제게 검은고를 뜯으라고 하셨답니다. 제가 음률을 좀 안다고 시에 맞춰 그 곡을 노래하게 하신 거죠. 선아가 지었다는 그 시를 한번 들려줄 수 있겠소? 주생은 선아의 시가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창 밑에 홀로 핀 꽃, 봄날에 홀로 외로워. 고요한 집안에 주련만이 홀로 흔들리네. 모래가의 예쁜 오리가 석양을 즐기며 쌍쌍이 짝지어 봄못에서 몇 감는 모습을 바라보니 외로운 이내 신세 그저 부러울 뿐이구나. 희미한 안개 속에 저 버드나무의 부드러운 가지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꽃다운님은 잠깨어 난간에 기댔는데 온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구나. 제비는 집지어 알을 품고 꾀꼬리는 떼가는 줄 모르고 지저귀는데 봄날의 아름다움은 꿈결같이 시드니 한스럽기만 하는구나. 비파 잡아 가볍게 튕기니 곡 속의 깊은 사무침을 그 누가 알겠는가.
배도가 한 구절 한 구절 읊을 때마다 주생은 마음속으로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배도에게는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이 사국에는 봄날 여인네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구려. 그러나 아직은 그리 뛰어난 솜씨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소. 오히려 사랑스러운 나의 선화의 꽃이 다듬어지고 옥이 깎이는 제조에는 아직 한참 부족한 것 같소. 어디 그대의 노래 짓는 솜씨만 하겠소. 물론 주생은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배도를 속였지만 그 시를 듣는 순간 자신의 선화에 대한 마음의 정은 더욱더 깊어져 갔다. 주생은 배도와의 웃음을 지으며 즐거워했으나 날이 갈수록 마음속에는 선화에 대한 그리움이 쌓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승상 부인은 아들 구경을 불러 말했다. 내 나이가 벌써 12이 아니냐. 아직도 학문의 뜻이 없으니 뒷날 다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스승을 정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내가 들은 바로는 배도의 남편인 주생이란 분이 학문이 깊으신 분이라고 한다. 가서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말해보거라. 부인은 매우 엄했기 때문에 차마 구경은 이 말을 어길 수 없었다. 구경은 그날로 책을 챙겨 주생에게로 갔다. 주생은 선화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속으로 기뻐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거듭 사양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못한 듯이 허락했다. 어느 날 주생은 배도가 밖에 나가고 없는 틈을 타 구경에게 조용히 말했다. 네가 오가면서 글을 배우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본 것인데 네 집에 빈 방이라도 있다면 내가 너의 집으로 옮겨갔으면 한다. 너는 왕래하는 불편을 덜 것이요. 나는 너를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으니 서로 좋은 일 아니냐. 집에 가거든 어머님께 한번 내 뜻을 전해보거라.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구경은 오히려 기뻐하며 대답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님께서도 분명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저를 아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구경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님께 말씀드려 그날 저녁으로 주생을 자기 집으로 모시러 갔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배도는 이러한 사실을 듣고는 몹시 놀라며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아마도 설랑께서는 딴 마음이 있으신가 보네요. 왜 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까? 그러나 주생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진지한 얼굴로 배도를 타이르듯 말했다.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오. 내가 알기로는 승상댁에 엄청난 양의 장서가 있다고 하오. 그러나 부인께서는 그것들이 남편의 유품이라 하여 함부로 집 밖으로 내고 드리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구경을 가르치면서 내 공부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한 것일 뿐, 그 외에 다른 마음은 없으니 나의 선화는 오해를 말아주시오. 이런 방법 외에는 내가 그 귀한 책들을 볼 방법이 없지 않겠소. 정 나의 이런 공부 욕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선화의 뜻대로 하겠소. 주생은 정말로 공부밖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것처럼 무척 심각한 얼굴을 했다. 아, 그런 낭구님의 깊은 뜻이 있었군요. 제가 괜한 오해를 했나 봐요. 낭구님께서 학문에 힘쓰시겠다는데 제가 어째서 낭구님의 뜻을 말리겠어요. 부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문에 전념해 주세요. 낭구님께서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오히려 저의 복인걸요. 배도는 속 좁게 군 것이 미안하여 환히 웃는 얼굴로 주생의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하여 주생은 마음 놓고 승상댁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 생각과는 달리 주생은 선화를 만나볼 도리가 없었다. 주생의 방은 선화의 별채와는 정반대쪽으로 떨어져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낮이면 구경과 같이 있으면서 공부를 봐주어야 했고,
그나마 저녁이면 집안의 문이란 문은 빈틈없이 잠가버리는 탓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갖은 공리를 다하는 동안 어느덧 열흘이 지나갔다. 문득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오직 선아를 만나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껏 뭐하고 이렇게 처량하게 있는 것인가. 이 봄이 다 가도록 만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내 처지가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이렇게 할 일 없이 황하의 물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리느니 차라리 어두운 밤에 선아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만나보는 것이 빠를 것이다. 일이 성공하면 생삭댁 사이로 귀한 몸이 될 것이오. 설사 실패하더라도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주생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날 저녁, 달도 없는 어두운 밤에 주생은 결국 대담하게 여러 겹의 담을 뛰어넘어 선아의 방 앞에까지 이르렀다. 복도에는 구부러진 큰 기둥이 있는데 주렴과 장막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다. 주생은 숨을 죽이고 우선 주위에 누가 없는지 둘러보았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생은 조심스레 선아의 방으로 다가갔다. 선아는 혼자 촛불을 밝히고 시를 읊고 있었다. 주생은 기둥 사이에 바짝 엎드려 시 읊는 소리를 들어보았다. 주렴 밖에 그 누가 와 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성경에서 논의는 이 꿈을 깨고 이미 오셨나 하고 둘러보니 아, 이제 보니 그대는 이미 아니고 한 줄기의 바람이 대밭을 스친 것이었구나. 이 시를 들은 주생은 깜짝 놀랐다. 마치 몰래 방 앞에 숨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들킨 듯 했다. 주생은 용기를 내어 화답시를 작은 소리로 읊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대를 친다 마오. 바로 그리온님 여기 왔도다. 주생은 이렇게 읊조리며 선아의 응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선아는 아무 대꾸도 없이 촛불을 꺼버렸다. 주생은 잠깐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어찌할까 고민하던 주생은 용기를 내어 선아를 만나러 안으로 들어갔다. 어느덧 날이 밝아왔다. 난간 앞 꽃나무 가지에 앉은 새소리에 문득 정신을 차린 주생은 깜짝 놀라며 급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았다. 집과 연못은 고요했고 새벽 안개는 몽롱했다. 선아는 주생을 보내느라고 방문을 나섰다가 이내 문을 닫고 들어가며 말했다. 이제 간 뒤로는 다시 오지 마세요. 이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주생은 기가 막혔다. 이런 매정한 말에 주생은 목이 메어 급히 달려들며 말했다. 이제 겨우 좋은 인연을 이루었는데 어찌 이렇게도 매정하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표정을 바꾸어 방금 미소 지으면서 선아가 말했다. 방금 말은 농담이었어요.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이따 저녁에 또 오셔야 돼요. 주생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급히 신을 신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방으로 들어온 선아는 시 한 수를 지어 창밖에 걸었다. 비 내렸다 갯날은 저리도 막막하고 음산한데 푸른 버들은 그림 같고 푸른 연기인 양 흔들리는구나. 봄날의 수심은 봄 따라가지 않고 새벽 꾀꼬리를 따라 베갯머리로 날아드는구나. 다음 날 저녁이었다. 주생은 또 선아를 찾아갔다. 갑자기 단민 나무 사이에서 어렴풋하게 신발 끄는 소리가 났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들켰나 싶어 달아나려 했다. 그때였다. 신을 끌던 사람이 나무 열매 같은 것을 던져 주생의 등에 맞췄다. 그는 피할 곳이 없어 몹시 당황스러웠다. 어찌할 줄 모르던 주생은
숲을 속에 납작 엎드려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런데 신을 끌던 사람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주생님, 놀라지 말아요. 저예요. 그제야 주생은 선화가 한 짓인 줄 알고 안심했다. 주생은 일어서서 선화를 꼭 안으며 말했다. 왜 이렇게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요. 선화는 여전히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어찌 제가 감히 낭구님을 놀라게 하겠어요. 낭구님 혼자 지레 겁을 먹었을 뿐이죠. 나는 향을 훔치고 구슬을 도둑질한 자인데 어찌 겁이 나지 않겠소. 자, 어서 안으로 듭시다. 주생은 서둘러 선화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주생은 창문 위에 걸린 선화의 실을 보았다. 마지막 구절을 손으로 가리키며 읊조렸다. 봄날의 수심은 봄 따라가지 않고 새벽 꾀꼬리를 따라 베갯머리로 날아든다. 아름다운 선화에게 무슨 근심이 있어 이런 수심이 가득한 시를 지었단 말이오. 선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여자의 몸은 수심과 함께 나서 수심과 함께 살아간답니다.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면 서로 헤어질 것을 두려워하지요. 저 역시 여자의 몸으로 어찌 편안하기만 하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낭구님은 담을 넘어 들어와 저를 만나셨고 저는 남들이 본다면 무례한 사람에게 모욕을 당한 셈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런 상황이 밖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이 그렇게 되면 비록 우리들이 손을 잡고 백년해로 하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일은 구름 속에 든 달과 같으며 숨은 꽃과도 같습니다. 설사 한때는 즐겁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밝혀질 것이니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마친 선화는 서글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주생은 그런 선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의 말을 했다. 아녀자 한 명의 소원도 들어주지 못해서야 내 어찌 대장부라고 할 수 있겠소. 너무 염려 마시오. 내가 조만간 정식 중매의 절차를 밟아 예법을 갖추어 그대를 맞이하리다. 주생의 진심 어린 답에 선화는 그제야 눈물을 거두며 말했다. 낭구님의 말씀대로만 된다면야 저는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비록 집안을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고 제사를 받드는 일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선화는 향압을 열어 조그만 화장용 거울을 꺼내더니 그것을 둘로 깨뜨렸다. 그러더니 한쪽은 자기가 갖고 다른 한쪽은 흰 부채와 함께 주생에게 주며 말했다. 낭구님, 우리 이 거울을 화촉의 밤을 맞는 날 다시 합치기로 해요. 이 두 물건은 비록 하찮은 것이지만 제 마음을 간절히 담은 물건들입니다. 설령 우리가 서로 헤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들만큼은 소중히 간직해 주세요. 그 뒤로 그들은 밤이면 만나고 새벽이면 헤어지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선화와 함께 지내느라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던 주생은 어느 날 문득 배도의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가 행여 그녀가 눈치라도 챌까봐 두려워진 주생은 그날로 배도를 찾아갔다. 오랜만에 찾아온 주생은 차마 그날로 돌아올 수 없어서 배도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다. 그날도 주생을 밤새 기다리던 선화는 기다리다 못해 새벽녘에 주생의 방으로 가보았다. 주생의 방에서 그를 기다리던 선화는 책상 밑에 푸른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선화는 그 주머니를 풀어보았다. 거기에는 배도가 지은 시가 들어있었다.
배도의 시를 본 선화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질투심이 일어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선화는 책상 위에 있는 붓을 들어 그 배도의 시를 까맣게 지워버리고 그 밑에다 자신의 시를 적어놓고는 나와버렸다. 창밖에 그림자 보이는 듯 사라지고 기울어진 달은 누각 위에 높이 떴네. 우수수 대나무 소리는 풍류에 이루어 요란하고 우동나무 그림자는 집안에 가득한데 깊은 밤 고요는 수심만 더하게 하네. 이 외로운 밤 임은 어디서 논이느라 소식도 없고 나마저 잊었는가. 아서라 생각 말자 잊으려 해도 정이란 이런 것인가. 그래도 행여나 시간을 헤매며 그대만을 기다리네. 이튿날 주생이 돌아왔다. 주생은 간밤에 들르지 않은 것을 선화에게 어떻게 변명해야 하나 내심 불안했다. 그러나 선화는 조금도 질투하거나 원망스러운 기색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양 태연하게 평소처럼 주생을 대해주었다. 어젯밤 주생의 방에서 주머니를 풀어본 건 역시 말하지 않았다. 주생은 선화가 아무렇지 않은 것이 조금은 이상하면서도 선화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안심하게 되었다. 하루는 승상 부인이 술자리를 마련해놓고 배도를 불렀다. 부인은 배도에게 주생을 칭찬하며 자신의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며 크게 고마워했다. 그러고는 손수 술을 따라 배도를 시켜 주생에게 잔을 권하게 했다. 배도가 와서 마음이 풀어진 주생은 이날 밤 술에 취해 정신이 어지러웠다. 그날 밤 배도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주생을 옆에 두고 혼자 앉아있으려니 따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주생에게 주었던 푸른 주머니를 보게 되었다.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그 주머니를 풀어보던 배도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신이 썼던 시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워져 버리고 엉뚱한 다른 사람의 시가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배도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불쾌해졌다. 그러나 곧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선화가 한 짓이 분명했다. 배도는 몹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을 소매 속에 감추고는 주생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 주생이 술에서 깨어나자 배도는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았다. 낭군님, 이곳에서 언제까지 무작정 머무르실 건가요? 도대체 왜 아직까지 저희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선아, 그것이 무슨 말이오. 아직 구경이가 공부를 다 못 마친 탓이 아니겠소. 그 말을 들은 배도는 노한 얼굴을 하고 대꾸했다. 그래요? 저의 동생을 가르치는 것이니 오죽 마음을 다해 가르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생은 크게 당황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저의 동생이라니. 배도는 얼마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럴수록 주생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주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방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배도는 자신의 소매 속에 감추어 두었던 시를 꺼내어 주생의 얼굴에다 던지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군자가 할 짓입니까? 하기야, 나 같은 천한 기생이 어찌 승상부인 댁 따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정식 혼례도 안 치른 양반댁 따님이 몰래 이런 짓을 한다는 건 역시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곧장 들어가 부인께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배도는 매몰차게 몸을 일으켰다. 당황한 주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를 붙잡아 앉히고 사실대로 고백했다. 주생은 머리를 조아리며 배도에게 간곡히 빌었다. 내 정말 당신에게는 면목이 없게 되었소. 내 무슨 짓이라도 할 테니 대신 선화만은 나를 봐서라도 모르는 척 해주오. 선화는 나와 백년해로를 굳게 언약한 사이라오. 내가 대장부로서 어찌 나와 백년해로 하기로 한 그녀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겠소.
배두는 선화를 위해 주는 주생의 말을 듣고는 더욱더 기가 찼다. 그러나 주생의 그런 간절한 부탁을 차마 모르는 척할 수도 없었다. 어찌 되었건 자기가 난군으로 모시기로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좋아요. 대신 저와 같이 지금 당장 돌아갑시다.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저 역시 난군님의 청을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의 굳은 약속을 먼저 어기신 분은 난군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난군님에게 제가 왜 맹세를 지키겠습니까? 주생은 하는 수 없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사실이 탄로날 것 같은 두려움에 주생은 승상부인에게는 다른 핑계를 대고 순순히 배도를 따라 집으로 갔다. 선아와의 관계를 다 알게 된 배도는 주생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배도는 주생을 2번 다시 설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배도 집에 온 주생은 오로지 선아 생각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주생의 몸은 나날이 여위어만 갔다. 결국 주생은 마음의 병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 눕고 말았다. 주생이 배두의 집에 돌아온 지도 20날이 지나갔다. 갑자기 구경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생은 서둘러 제사 구도를 거쳐 선화의 집으로 갔다. 주생은 관 앞에 나아가 제사를 올렸다. 선화 역시 주생과 헤어진 뒤 그리워하는 마음이 병이 되어 움직이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주생이 죽은 동생의 제를 올리기 위해 자신의 집에 와 있던 소식을 듣고는 아픈 몸을 추스르고 간신히 일어났다. 선화는 소복을 갖추어 입고 주련 밖에서 전을 올리는 주생을 지켜보았다. 제를 다 끝내고 돌아서는 주생의 눈에 저 멀리 선화가 보였다. 주생은 너무 반가워서 눈을 찡긋해 보였다. 머리를 숙이고 서성거리다 뒤돌아보니 그녀는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주생이 재빨리 그녀를 찾아 나갔으나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세월은 흘러 몇 달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배도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아눕고 말았다. 의원이 다녀간 뒤로 채 사흘도 버티지 못하고 배도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숨을 거두기 전에 그녀는 주생의 무릎을 베고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말했다. 제가 아름다운 청춘을 제대로 꽃피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갑니다. 이제 저는 난구님과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비단이며 좋은 악기가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생에서 벗어나려던 예전의 소원도 다 부질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다만 소원 하나가 있다면 내 죽은 뒤 시신은 난구님이 오가시는 길가에 묻어주십시오. 그래 주신다면 죽더라도 산 것 같이 여기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도는 이 말을 마치고는 기절했다가 한참 만에 다시 깨어나 주생을 바라보며 또 말했다. 주랑이요. 부디 몸 조심하세요. 몸 조심. 이러기를 몇 번 하더니 그녀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주생은 배도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다. 그는 그녀의 유언대로 시신을 호수로 가는 길가에다 고이 묻어주고 제문을 지어 그녀를 기렸다. 모월 모일 배도의 혼백을 위로하며 제를 올리느라 꽃의 정기와도 같이 아름답고 달의 자태와도 같이 고왔던 그대여,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와도 같이 춤을 잘 추었던 그대의 아름다움은 골짜기에 핀 난초보다 향기롭고 이슬 머금은 그 어떤 붉은 꽃보다도 고왔다오. 비록 기생의 명부에 이름이 들어있었지만 당신의 뜻만은 그 어느 누구 못지않게 높고 깨끗하며 향기로웠습니다.
나는 바람에 휘날리는 버드나무 가지 같은 부평초 신세였소. 그러던 내가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달빛이 비치는 밤에 그대를 만나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 다하도록 함께 하자고 약조까지 하였건만 어리석은 내 잘못으로 자리가 따뜻해지기도 전에 원앙새의 당꿈이 깨어졌군요. 달의 자태를 닮은 그대의 몸에서 피어나던 춤사위는 봄 버들가지 같았고 시화에 있어서는 뛰어난 옛 시인들을 올리만 하였습니다. 이제 그대는 가고 없으니 그대처럼 맑고 고운 사람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소. 옷 같은 맑은 자태, 꽃다운 고운 맵시가 눈에 선한데 하늘과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나 끝없는 이 하늘 어이하며 짝을 잃은 이 외로움을 어디서 달랠고. 흩어졌던 구름은 산으로 다시 돌아오고 밀려나갔던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만 한 번 간 그대는 다시 오지 못합니다. 아, 한스러움이 아득하여 나는 노를 저어 길을 떠나려 하오. 나 이렇게 한 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와서 그대의 넋을 부르며 다시금 곡을 하게 될까마는 이 외로움과 쓸쓸함을 견디지 못하여 나는 떠나려 하오. 배도여, 나 이제 그대에게 마지막 장과 나의 정이 담긴 글을 바람결에 붙이며 물러나려 하니 꽃다웠던 나의 선하의 넋이여, 부디 기꺼이 받아주시오. 제사를 마친 주생은 배도가 데리고 있던 두 계집종과도 이별하며 말했다. 너희들은 집을 잘 돌보고 있거라. 내 훗날 성공에 돌아오면 반드시 너희들을 거두어주마. 그러자 계집종들은 서럽게 울며 주생에게 부탁했다. 저희들은 주인 아씨를 어머니같이 우러러 받들었고 아씨도 저희를 자식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복이 없어 아씨를 일찍 여의었으니 오직 믿고 달랠 길은 서방님뿐이온데 이제 서방님마저 가신다니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는 말입니까? 주생은 애원하는 계집종들을 달래주고는 눈물을 뿌리며 배에 올랐다. 그러나 차마 노를 저을 수 없었다. 그저 배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둔 채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이날 밤 소옹교 밑에 다다른 주생은 이슬을 맞으며 배 안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다. 강 건너 멀리 선화의 집을 바라보니 촛대의 불빛만이 숲속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좋은 시절이 이미 지나갔다는 걸 알았다. 그와 함께 이제는 다시 만날 인연이 끊어진 것을 슬퍼했다. 그는 자신의 쓸쓸한 신세를 한탄하며 날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에 가면 선화와는 영영 만나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이곳에 머물 수도 없었다. 배도도 죽고 구경 또한 죽었으니 자신이 이곳에서 의지할 때라곤 없었기 때문이다. 밤새 수많은 고민을 해보았으나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 쓸쓸함을 견디지 못한 주생은 다음과 같이 시르를 펐다. 꽃에도 버들에도 안개는 끼었는데 봄빛을 전하는 이 밤 늘어진 버들숲에서 잠을 청하네. 강 건너 안개 속의 저 불빛은 임의 방에서 타오르는 촛불인가. 푸른발 들이우고 잠들었으리며 우리의 모진 인연 한스럽기만 한데 그리움에 잠 못 이루는 이내 심정을 임은 알긴 할까. 이번에 가면 영영 선화하는 이별이라고 생각하니 주생은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이미 날은 훤히 밝아왔다. 그렇다고 다시 선화의 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배도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탓인 것처럼 주생의 마음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주생은 하는 수 없이 노를 저어서 물길을 떠났다. 이를 악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노를 저었다. 선화의 집도
배도의 묘도 점점 아득해져만 갔다. 상구비를 돌아 강이 굽어진 곳에 이르니 그나마도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주생의 외가인 장신호인은 호주 지방의 갑부였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이 화목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다. 주생은 그리로 찾아가 의지하기로 했다. 장신호인 댁에서는 주생을 잘 대해주었다. 그 덕에 주생은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이 편하다 하더라도 배도를 떠나보낸 주생에게는 선화에 대한 그리움의 정이 날이 갈수록 더해질 뿐이었다. 주생은 그리움이 병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날이 갈수록 야위어만 가는 주생을 바라보는 장신호인은 그 까닭을 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는 사이 무심한 세월은 흘러만 갔다. 어느덧 임진년 1592년이 되었다. 주생이 나날이 여유어가는 것을 보다 못한 장신호인이 주생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았다. 그는 결국 사실대로 모든 것을 아뢰었다. 너의 마음에 맺힌 한이 있었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진작 말했다면 네가 그리 오랫동안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힘을 써보겠으니 너무 염려 말거라. 내 안사람과 노승상과는 여러 대 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다. 내가 너의 혼사를 논해보마. 다음 날 장신호인의 부인이 직접 쓴 편지를 들고 늙은 하인 하나가 노승상 댁이 있는 전당으로 길을 떠났다. 선화는 주생과 헤어진 뒤 날이면 날마다 자리에 누워 있었다. 날이 갈수록 여위어만 가는 딸을 바라보는 승상 부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다. 승상 부인 역시 선화가 주생을 사모하여 얻은 병임을 짐작하곤 있었으나 이미 떠나버린 주생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승상 부인에게 장신호인 부인의 편지가 도착했던 것이다. 편지를 받은 승상 부인은 이제야 살 길이 열린 듯 기뻤다. 다 죽어가던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삶의 희망을 잃고 누워있던 선화도 억지로 힘을 내어 일어나서 머리도 빗고 세수도 하며 몸단장을 하는 등 예전의 삶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이해 9월로 혼인날이 정해졌다. 주생은 날마다 폭으로 나가 늙은 하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늙은 하인이 편지를 가지고 떠난 지 아흐레가 되던 날이었다. 기다리던 늙은 하인이 돌아왔다. 그 하인은 주생에게 혼인이 결정됐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선화의 편지도 전해주었다. 주생은 급히 편지를 뜯어보았다. 분향 냄새가 그윽했다. 편지지에는 눈물 자국이 여러 번져 있었다. 그는 목이 메었다. 자신을 그리워하는 선화의 눈물 맺힌 얼굴이 편지지 위에 어려있는 듯했다. 복이 없는 선화는 목욕제게하고 낭군님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본래 몸이 약해 깊은 교방에서 수양을 하고 있었지요. 매일 청춘이 지나가는 것을 서러워하며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한탄을 하였답니다. 비록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버들가지를 보면 봄날의 정이 무르익고 나뭇가지의 꾀꼬리 소리를 들으면 또한 사랑의 마음에 눈앞이 어지러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낭군님을 만난 후로 저는 몸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낭군님이 가신 뒤로 봄은 다시 왔건만 소식 없이 가신 님 생각에 하루하루 잠 못 이루고 몸은 점점 여유만 갔습니다. 비단 장막은 낭군님이 없어 홀로 쏠쏠히 바람에 흔들리고 저녁방 안의 촛불은 주인을 잃고 외로이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밤이면 달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낭군님을 그리는 마음 사무쳐 제 간장이 다 녹아나고 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서 낭군님께 글을 올리게 된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룻밤에 마음을 빼앗기고 100년의 정을 품게 되었건만 갑자기 헤어져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하더니 다시금 이 몸을 살게 해주시는 분, 그분은 대체 누구입니까? 오라노인일까요? 난구님, 저는 그동안 병이 나날이 깊어져서 꽃 같던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고 구름 같던 머릿결도 아름다움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난구님 만날 날이 있게 되었으니 그 안에 몸을 추스려 다시 난구님을 맞아야겠지요. 꿈만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사로운 날이 오게 될 줄 모르고 절망에 빠져 지내던 시간들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무사히 만나게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천지신명님께 매일같이 수십 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난구님, 호주 땅은 기후가 습한 곳이라 질병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늘 몸조심하십시오. 끝으로 이 편지에 다 할 수 없는 말은 돌아가는 기러기 발목에 묶어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주생은 꿈꾸다 깨어난 것만 같고 술에 취했다 정신이 다시 든 것만 같았다. 슬프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다. 그러나 혼인 날짜를 손꼽아 보니 아직도 멀기만 했다. 도저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주생은 혼인 날짜를 고쳐 잡으려고 장씨 노인을 찾았다. 다시 한번 늙은 하인을 전당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해 보기로 한 것이다. 주생은 선화에게 보낼 답장의 편지도 써놓았다. 주생은 이제나 저제나 하인이 전당으로 떠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사랑하는 나의 임 선화여, 그대와의 인연이 깊어 방금 그대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이렇게 답장을 써본다오. 내 그대를 어찌 한시라도 잊을 수 있었겠소. 지난날 나는 그대의 방에 뛰어들어 그대와 정을 나누었소. 꽃 속에서 맹세와 약속을 하고 달 아래에서 인연을 맺었건만 인간의 좋은 일에 대해 조물주가 시샘을 냈던지 우리의 하룻밤 이별이 해를 넘겨 지금의 원한으로 남게 되었다오. 내 이렇게 될 줄 어찌 알았겠소. 피차 멀리 떨어져 산천으로 가로막혀 있으니 이 몸은 지금 살아있어도 그대를 그리는 마음에 이미 산 목숨이 아니라오. 친척의 집에서 목숨은 있는다고 해도 외롭고 쓸쓸하여 나무이자 돌 같은 내 삶이 어찌 산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겠소. 아름다운 그대여, 이별한 후에 이 심정은 그대만이 알 수 있으리. 옛사람들은 하루를 못 만나면 3년을 못 만난 것 같다고 했는데 그렇게 미루어 본다면 우리가 만나지 못한 세월이 좋게 90년은 되겠구려. 선하여, 내가 어찌 가을날 9월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소. 그리 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거친 가을산 시들어진 덤불 무덤 속에서 나를 찾게 될 것이오. 그러니 홀린 나를 조금 앞당기려고 하오. 내가 다시 사람을 보낼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 아직 그대를 그리워하는 내 마음을 다 글로 옮기지도 못하였는데 편지 앞에서 목이 메고 눈물만 쏟아지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려. 선하여, 조금만 기다려 주오. 그 무렵이었다. 멀리 조선의 왜적이 침략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주생이 있는 호주 지방까지 그 소문이 퍼졌다. 그것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조선에서는 중국에 도움을 줄 군사를 보내달라고 했다. 일은 매우 급했다. 조선은 중국을 섬기며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다. 조선이 무너지면 압록강 서부 지방은 왜구들의 침략으로 인해 편안할 날이 없을 것이었다. 황제는 마침내 결정을 내리고 이여송에게 군대를 주어 적을 무찌르도록 명을 내렸다. 황실의 앞날이 달린 위급한 시국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때 외교를 다루는 관아인 행인사의 설번이란 사람이 조선을 다녀와서는 황제에게 아뢰었다. 북방 사람은 오랑캐를 잘 막아내며 남방의 사람들은 외놈을 잘 상대합니다.
이 싸움은 남방의 군사가 아니면 당해내기 어렵겠나이다. 그래서 남방에 속하는 호주의 여러 고을에서도 병정을 급히 모집하게 되었다. 주생이 혼인날을 받아놓은 것을 아는 어떤 관리는 그의 이름을 군사 명단에서 빼주고자 했다. 그러나 그때 유격 장군이었던 사람이 평소에 주생의 이름을 듣고는 출전하는 날에 그를 끌어내었다. 그리고 주생에게 서기의 소임을 맡게 되었다. 주생은 통사정을 해보았으나 엄한 명령을 차마 거역할 순 없었다. 그런 이유로 그가 지금 조선에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하여 피치 못하게 선화에게 갈 수 없게 된 주생은 안주의 백상로라는 곳에 올라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그 내용 전부를 알 순 없으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시름에 겨워 강가의 누각에 오르니 누 밖의 청사는 첩첩이 쌓였구나. 저 산은 고향을 바라보는 내 눈을 가리면서 어찌하여 시름이 오는 길은 막지 못하나. 이듬해 계사년 봄 1593년이었다. 명나라 군사는 왜적을 크게 물리쳐서 경상도까지 남은 무리들을 몰아붙였다. 주생은 밤낮으로 선화를 그리워하다가 마침내는 병이 심해졌다. 그는 병세가 깊어져 군사들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송경의 한 여관에서 군대가 들어올 때까지 머물게 되었다. 나는 때마침 일이 있어 송경에 갔다가 여관에 들게 되었는데 바로 거기서 주생을 만나게 된 것이다. 우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다. 한문으로 글씨를 적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그저 나를 대할 뿐 나와 한 방에 있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려 나는 볼일을 보러 가지 못한 채 종일 그와 마주 앉아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렇게 말도 없이 지낸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기에 나는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이런저런 농담을 건네며 애를 써보았다. 그러다 보니 한두 마디씩 글이 오고 갔고 결국 그도 내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비록 우리는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글씨를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나는 주생에게 병든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는 과거 시험에 연이은 낙방에서부터 배도와 선화와의 만남, 배도의 죽음, 그리고 혼인을 앞두고 전쟁터로 나온 자신의 서러운 인생에 대해서 들려주었다. 나는 주생과 내내 글씨로 이야기를 나누며 불을 밝히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계속했다. 북받치는 감정을 참고 오랜 이야기를 하느라 지쳐버린 주생은 지그시 눈을 감고 한동안 숨을 골라야 했다. 나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았다. 온전한 사랑을 하나도 얻지 못한 채 저렇게 지고 있는 27의 젊은 청춘이 가여웠다. 그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내 눈에도 어느덧 눈물이 맺혔다. 주생은 자신의 말을 다 마치고는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읊어주었다.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이 신세, 이 서러운 이별의 회포를 어디에다 풀어놓을까. 여관창에 기대어 비오는 밖을 바라보니 어두운 강가에 내려앉은 기러기 때 서글픈 내 신세와 어찌 그리 닮았는가. 낭원은 구름에 쌓였고 영주는 바다에 막혔구나. 강 건너 희미한 불빛만이 내 마음에 아려오고 시름만 더 쌓이게 하는 저 서글픈 빗소리는 그치지 않는구나. 이 믿는 곳은 여기서 얼마나 먼 곳이던가. 외로운 발자취는 물 위의 부평초가 되어 하룻밤 사이에 오강으로 가고 싶을 뿐. 주생은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가 어차피 다른 이들에게는 한낱 웃음거리밖에 안 될 터이니 나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일체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는 보찜을 열어 책 한 권을 내게 보여주었다. 겉에는 화관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거기에는 주생과 배도, 주생과 선화가 주고받은 화답시들이 적혀 있었다. 주생,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야지요.
그래야 그대의 사랑을 하루빨리 이룰 수 있지 않겠소. 주생은 나의 이러한 걱정에 무표정한 얼굴을 하며 천천히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다. 나는 걱정이 앞섰다. 왠지 그가 선화와 다시 만날 때까지 오래도록 못 살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들려주었던 아름다운 사랑의 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밤새도록 외우고 또 외웠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 헤어져야 했다. 아침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주생에게 무슨 말이라도 남기고 싶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아 그저 그의 손만을 잡고는 눈물로써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여관 모퉁이 길에 서 있는 버드나무를 돌다 말고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나를 향한 주생의 힘없는 손짓만이 하염없이 허공을 휘젓고 있을 뿐이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 나는 종종 그의 생각이 날 때마다 그가 머물고 있다는 친척집 주소라도 알아두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아쉬워했다. 나도 이제 많이 늙었다. 내가 이대로 생을 마치게 된다면 이 애절한 이야기는 그저 땅에 묻혀버릴 것이다. 주생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미안할 뿐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쉬워 후대를 위해 적어두는 내 심정을 주생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주생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나누었던 그 긴 밤처럼 나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적기 위해 또다시 긴 밤을 지새운다.